안녕하세요. 9월 23일 금요일 11시, 밤 11시 10분이네요. 여러 가지로 엄청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난 일요일 이후에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장이 안 좋았는데, 사실 뭐 많은 이슈가 있었죠. 제일 뭐 있었던 거는 FOMC에서 0.75% 금리 인상이 있었죠, 미국에. 그래서 지금 금리 역전이 돼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금리가 높고, 그 다음에 환율이 1410원대를 돌파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가 세고 환율도 높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갈 우려가 상당히 크다. 그런 상황이 아마 매크로적인 경제 변수 중에서는 가장 큰 게 아닌가. 그래서 주식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장 역시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를 2% 까지 떨어질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위험자산 시장이고, 그에 반해서 코인 시장에서는 모처럼 리플이 세게 거의 뭐 800원 턱밑까지 795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700원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어쨌든 그 약식 재판 요청이라고 할까요? 소송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어쨌든 그걸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그걸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변호사들이 강한 자신감을 보인 데 있어서 매수 콜 옵션, 선물에서 매수 콜 옵션이 많이 증가나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이 9월 23일로서 제주항공의 유상증자 기준일이 9월 27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사야 되기 때문에 주주 명부상에 등재되는 게 이틀 걸리기 때문에 오늘까지 사야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차 발행가가 11,250원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해서 정권 발행 조건 확정이라는 공시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유상증자 발행하는 주식수가 2,723만 4천 주 정도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3,200억 정도 됐는데 11,750원을 발행 예정가로 했을 때 3,200억 정도 됐는데, 이제 11,250원이 되는 바람에 이제 한 3,063억 정도 되는 거죠. 3,200에서 거기에서 조금 줄어든 1차 발행가 확정. 11,250원. 근데 이제 뭐 유정가는 여기 1차하고 2차가 또 있기 때문에 2차 가액, 2차하고 해서 낮은 금액을 최종 유상증자 발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거는 더 지켜봐야 된다. 1차 발행가가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들도 보시면은 기준일이 27일, 뭐 오늘 샀으면 이제 끝난 거고, 청약일이 3, 4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자금 3, 4일이 뭐 청약하는 거니까 돈을 납입하는 거죠. 돈을 그때 납입하고 24일 날 상장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2차 발행가액이 이제 결정 나고, 그러면 이제 최종 발행가액이 결정이 나고 11월 24일 상장을 하니까 되고, 그다음 이제 9월 26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죠.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했는데 13,750원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도 좀 의아했는데, 이따가 표를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또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정권 발행 조건 확정에 대해서 이런 뭐 발행가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거래일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일체 발행가 산정표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 금액에 대한 어떤 그 가중 산술 평균 주가를 내기 때문에 이런 계산하는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나왔다라는 거를 오늘 오프닝으로 하고, 자세한 이야기들은 조금 더 진행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 날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이 13,750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시초가가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
에 의해서 시초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종가가 15,100원인데 15,100원하고 13,700원에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따가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오늘 9월 23일 날 시가총액하고 26일 시가총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종가와 시초가, 하여튼 결국 권리락. 왜냐면 기업의 가치가 변한 게 없잖아요. 단 하루 차이인데 그 기업의 가치가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계산하면 그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까? 이게 어떤 계산식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유가증권 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 제30조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 금액이 결정되는 게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산해서는 저는 10,000원도 안 나와야 시가총액이 똑같은데 왜 이 금액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유상증자의 어떤 그런 건 결정이 났고 뭐 우리 사주 청약도 뭐 1차, 2차 겪으면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고 어쨌든 어 주주 대상으로 일단 공모를 받고 나중에 실권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또 공모주 청약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주간 증권사인 한투와 대신증권이 각각의 60% 40%인가요? 그걸 떠안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수수료를 상당히 세게 먹죠. 수수료 장사로 증권사는 이런 거 뭐 IPO라든가 유상증자 이런 거 무상증자 이런 거 하면 수수료를 많이 받죠. 그런 걸로 이제 돈 버는 거니까 증권사들은요. 1차 발행가액이 이제 이 11,250원으로 결정이 됐죠. 그럼 이게 이제 3,200원에서 아까 3,200억이 모자라 3,060매덕으로 이제 유상증자 금액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2차 발행가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1차와 2차 중에 낮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결정이 나중에 될 건데 여기서 왜 유상증자 권리락이 13,750원이 되느냐를 계산을 해보는 거는 일단은 지금 유상증자 하기 전에 발행 주식수가 4,976만 주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종가가 15,100원이란 말이죠. 그럼 이 발행 주식수하고 15,100원을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7,513억 7,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1,250원으로 1차 발행가니까요. 이게 11,250원으로 2,723만 4천 주로 하면 이 금액이 3,063억이 돼요. 3,063억. 그럼 이게 합하면 1조가 넘죠. 예,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는데 이 추가로 발행하는 이 주식수와 이전에 주식수하고 더한 게 이게 7,700만 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에서 7,700만 주를 나누면 13,74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코스피의 호가가 50원 단위니까 이 가격대는 그래서 반올림해서 13,750원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100원에 보면 시가총액이 7,513억 정도 나오는데 26일 날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은 이 7,700만 주에 해당되는 주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10,000원이 안 나옵니다. 10,000원이 안 나와야 이 7,500억이 되잖아요. 예. 10,000원만 나오면 이게 한 7,700억 정도 시가총액이 나오는 건데, 그 10,000원 아래의 주가가 형성이 돼야, 시가총액이 똑같은가 기업의 가치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상증자 권리락의 가격이 10,000원 아래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3,750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맞잖아요. 좀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게 왜냐면,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기업의 가치가 현재 주가로 본 시가총액 기업의 가치에다가 회사에서 원하는 유상증자를 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3,063억, 3,063억의 기업의 가치가 플러스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상증자를 발표했을 뿐인데 기업의 가치가 갑자기 유상증자 금액만큼 기업의 가치가 시가총액이 늘어난다?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26일에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에는 이 신규로 발행한 유상증자분의 발행한 주식수가 상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상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든요. 상장이 되는 거는 24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11월 24일에 이 주가가 아까 10,000원도 안 되는 10,000원 정도로 수렴해 가야 그동안에 기업의 가치가 똑같다면, 기업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주가가
뭐 주가는 뭐 어쨌든 뭐 모멘텀 플레이로 뭐 계속적으로 시가총액이 바뀌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 똑같이 유지된다고 하면 이 13,750원이라는 게 11월 24일에 가면은 만원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똑같은 시가총액을 형성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1월 24일 상장될 때까지. 상장되면 어쨌든 쏟아지는 물량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게 논리적인데, 현재 그러면은 11월 24일까지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이 가격이 논리적이, 합당한 가격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막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11월 11일인가요? 10월 11일부터 일본에서 어 무비자 외국인 무비자의 자유여행을 허용했죠. 그런 모멘텀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매크로적인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오늘 많이 하락을 했지만 국내 시장도 유독 국내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글로벌하게도 다 하락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매크로적인 거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1월 24일까지 유상증자 발행 주식수가 상장이 되는 그날에는 이게 가격이 쭉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주인수권이 이제 발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가 되겠죠. 그 거래는 어쨌든 그때의 주가와 이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차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나는 뭐 납입을 안 하겠다. 유상증자 물량을 안 받고 그냥 신주인수권을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계산해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유상증자 권리락이 13,750원이 9월 26일 날 기준가가 되는 거고 시초가는 그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이 될 거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진짜 단순히 한 9,700 얼마?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오산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번 기회에 유상증자 권리락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게 됐다라는 거죠. 참고로 보십시오. 종가에다가 발행 주식수 곱하는 시가총액에다가 어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 발행가액에다가 추가 신주 발행하는 주식수의 시가총액을 더합니다. 이렇게 그럼 1조 5천억이 넘죠. 1조 500억이 넘죠. 1조 500억이 넘는 데다가 이렇게 추가 발행한 주식수의 총 발행 주식수를 나누면 유상증자 권리락 가격이 나온다. 이걸 그냥 한 가지 공부했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아무튼 간에 추후 변화되는 주가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또한 18,350원에 받은 작년에 받은 물량이 보호예수 해제일이 11월 12일이니까 보호예수 해제율 그러니까 예탁원에 있는 거를 인출을 해서 11월 12일부터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상장일보다 한 12일 뭐 영업일수는 한 2주 정도 앞서 있지만 이때 어떻게 또 거래를 할 것인가 그에 따른 물량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유상증자 물량이 24일부터 또 쏟아질 것인가 그런 걸 고려해서 그리고 또 향후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도 외국인 무비자 해서 이제 여행이 허용돼서 아마 국제선이 조금 더 계속적으로 나라마다 열릴 거라는 거죠. 그에 따라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그러면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이고 향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주가는 어느 정도 매크로적인 변수만 받쳐준다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우리 사주는 보호예수 1년 묶여 있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18,350원에 가지고 있던 물량의 유상증자를 받는 거는 보호예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시장이 오를 때 팔아서 손실을 보존하거나 다행히 뭐 18,350원까지 운이 좋아서 아니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갈 수 있다고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18,350원까지 올라간다는 건 힘들 거라고 봐요. 이게 이 가격에서 18,350원까지 간다? 단순히 보면은 뭐한 5천원 정도만 오르면 이익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만약에 18,350원이 된다면 이 단순히 이렇게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 넘어요. 1조 5천억이. 1조 5천억이 넘는데 그러면 1조 5천억 정도가 되려면 매출이 1조가 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매출이 상반기에만 해도 2074억인가?
2074억밖에 안 남았어요. 뭐 예상치로 뭐 한 올해 7천억까지 보고 있던데 정권사들이 7천억까지 보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5천억 이상 나와야 됩니다. 하반기에 5천억. 그래도 1조가 안 돼요. 근데 1조가 안 되는 매출액의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다?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제 일주일간의 주식시장은 몇 가지 뭐 이슈들이 굵직굵직한 게 있었죠. 어쨌든 그 자율주행 관련된 그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에 따라서 자율주행이 많이 움직였죠. 그 중에서 모터렉스가 가장 눈에 들어왔고 오늘은 뭐 좀 조정을 받았는데 모터렉스가 엄청나게 세게 올라갔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그 외에도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있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라닉스 뭐 인포뱅크 뭐 그런 종목들 기존에 많이 언급됐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해서 또 SPG가 엄청난 신고가를 쓰고 있고 해승 TPC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여튼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인 것 같고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최근 어제 오늘에 가장 뭐라고 할까 가장 큰 이슈는 삼성전자의 ARM 인수 타진이 아닐까. 그래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손정희 회장을 만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도 뭐 NCN도 여기 있고 가온칩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코아시아 이런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 삼성전자의 ARM 인수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삼전이 또 컴캐스트라는 미국 케이블 사업자 1위 그게 뭐 오지 네트 5G 네트워크 장비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EU가 뭐 한 785조 투입해갖고 전력망을 이제 디지털화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 푸틴이 또뭐 이상한 발언을 했죠. 그 뭐 부분 동원령.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에서 젊은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항공권이 400만 원으로 뭐 치솟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봤는데, 지금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뭐, 하이마스라는 미국 무기로 가지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수복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동원령, 부분 동원령을 내렸죠. 이건 뭐 진짜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무슨 죄 없는 젊은 청춘들을 피바지 이게 총알바지로 삼겠다는 건데 이런 2022년에도 이런 그 짓거리를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간에 각설하고 그런 이슈들 때문에 다시 그 뭐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조선 이런 것들이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하락장에서도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을 조정받을 때 계속적으로 사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를 또 연기를 했습니다. 내년으로. 그래서 그 DDR5 관련된 종목의 대표적인 아비코 전자라든가 TLB라는 종목이 오늘 크게 흔들렸죠.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하락률 상위에 보면은 TLB가 10.61%까지 떨어졌고요. 아비코 전자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인텔의 그 사파이어 래피즈는 지금 연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서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아무튼 그 서버용 CPU에는 뭐 인텔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뭐 AMD도 있긴 하지만 사파이어 래피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연기에 따라서 TLB라든가 아비코전자의 주가의 하락폭이 오늘 상당히 컸다. 그러나 이런 TLB나 아비코전자 이런 기회를 이런 그 하락을 기회 삼아서 사모으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 사파이어 래피즈는 뭐 내년이든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이용해서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이수화학이라는 그동안에 리튬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렇게 조정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태조 이방원이 저는 뭐 주식시장에서 어쨌든 매크로적인 변수에 의해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이 가장 세게 갈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뭐 어려운 장이긴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런
그 와중에 그런 현금을 가지고 태조 이방원 같은 종목을 분할 매수해서 모은다면 충분히 반등이 올 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EM 플러스도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많이 내려갔죠. EM 플러스도 뭐 뭐라고 해 그리너지라고 하는 뭐 그런 스타트업하고 해서 뭐 새로운 2차전지 관련된 사업 때문에 주목을 받아서 어제는 세게 갔었는데, 그리고 LNF,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는데, 이런 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LNF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충분히 사볼 만한 가격대에 내려오지 않았나. 제가 볼 때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계속적으로 태조 이방원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든가 이런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조정을 받을 때 충분히 사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문배철강이라든가 이런 철강주, 부국철강 이런 거는 지금 뭐 지난번에 흰남노 때문에 포스코 고로가 꺼졌다가 지금 고로를 살렸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제품 출하까지는 한 3개월 내지는 그 이상도 걸리고 그다음에 현대제철 우리나라 철강 생산 1위는 포스코지만 2위가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은 지금 또 노사 간의 파업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생산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에 따른 어떤 반대적인 수혜 급부로 문배철강, 부국철강 이런 중소형 철강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세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ARM 인수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뭐 삼천리는 가스 관련된 주고 MDS테크 이런 것도 그 뭐라고 할까 자율주행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하는 자율주행하고 또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산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도 움직였고 아무튼 정말 시장이 어려운데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기회를 삼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내리는 종목을 비중을 또 실어가고 이렇게 계속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NCN의 자회사 넥스트칩도 조금 5.14%좀 움직였던 것 같고 영풍에서도 폐배터리 관련해서 뭐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에서 좀 움직였던 것 같고 고려아연도 좀 이런 하락장에서 좀 잘 버텨준 것 같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또 주가는 오늘 흘러내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바람에 조금 뭐 하락장에서 잘 버티네. 물론 거의 뭐 신저가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에코프로메 2차전지 같은 경우 LNF 이렇게 좀 많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 이게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분할 매수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가격이 높지만 어쨌든 조금 더 내리면 충분히 포스코 케미칼은 20만 원도 갈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트렉스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가장 탑픽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모트렉스 주가가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었고, 이전에 뭐 올해네. 올해 6월 14일 날 상당히 주가 흐름도 좋았고, 그 뒤로 무상증자가요?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무상증자가 한번 있었고, 그 외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태양광 관련해서도 잘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좀 조정을 세게 받았고, LG화학. 오늘 장이 뭐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SK온 관련해 투자 유치에 대한 뭐 확정된 사안이 없다 뭐 그런 공시가 있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돈을 투자 유치를 뭐 모기업에서 충분히 돈이 많은 모기업이 든든한 백이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재무적 부담은 된다라고 SK그룹 전반적으로 재무적 위험 부담은 좀 있다라고 기사는 났지만 그래도 탄탄하다고 생각이 들고 기존에 뭐 최저가가 15만 8,500원인데 16만 4,5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뭐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K이노베이션 정유주로서는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 비상장 자회사
삼성전자 SK 분리한 이후에 비상장사에서 SK온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죠. 뭐 흑자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전지 다른 뭐 SK,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는 뭐 워낙 뭐 지금 뭐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지만 SK온은 아직 흑자를 못 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주 관련해서 좀 모으고 있는데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해서 열병합 발전소 한 뭐 5,400억 정도의 공시가 났죠.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모아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하이텍, LG노텍 뭐 좋은 주식들이 많죠. OCI도 그렇고 좋은 주식들이 많은데 상당히 뭐라고 할까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11월 MSCI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좀 최근에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까 태조 이방원 중에 아까 러시아 푸틴이 부분 동원령 발표하고 난 이후에 조선주들이 좀 세게 갔고 최근에 그 성과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충분히 세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해서 코스모화학, 아까도 세비캠이라든가 승일라이트 이런 거 조정 나왔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리튬 관련해서 이수화학이라든가 미래나노텍, 그다음에 득산테코피아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 또 이렇게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너무 세게 갔죠. 이수학은 너무 세게 갔지만은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 또 이렇게 부각이 될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게 뭐 언제까지 조정받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한 다음에 나중에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런 사실들이 부각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기술이 가장 요즘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 이런 하락장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아닌가. 지금 뭐라 해야 스웨덴인가요? 어디에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좋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도 이런 하락장에서 상당히 잘 버텨줬고요.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말에 또 한번 픽을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대덕전자, 심택, 해성DX 기판 관련해서도 상당히 조정을 세게 받았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기판 관련해 갖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예, 대덕전자도 많이 떨어졌고 코스모 신소재, 뭐 양극재, 예, 뭐 2차 전지도 많이 떨어졌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징적으로 뭐 말씀드릴 건 딱히 없습니다. 예,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이제 뭐 한 주씩 야금야금 모으고 있는데, 어쨌든 잘 버텨주고 있네요. 잘 버텨주고. 미래나노텍도 리튬 관련, 미래첨단 소재 관련돼서. HPSP도 상당히 견고합니다. 주가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계속적으로 증권사에서 좋은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HPSP도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화전자, 해성DS, 심택 이런 뭐 기판 관련주가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건 역시 이제 뭐 하나기술, 나노신소재,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어쨌든 2차 전지주도 떨어지는 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미국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뭐라고 할까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NCN이라든가 그 외에도 뭐 ARM 인수 관련해서 그 모멘텀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전이 컴캐스트 미국의 케이블 사업 1위 이게 5G 통신 장비 관련해서도 또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으로 왜냐면 그게 주가가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바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유심히 좀 관찰하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제 해외 증시 현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 하기 전에 하나기술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기술에 대한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어떤 그 분석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내용에 보면 이제 글로벌 최대 규모 반고체 장비 시장 진출 성공해서 주가가 오늘 8만 1,000원 넘게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노르웨이에 있는 프레이어라는 회사로부터
하는데 이 부분은 주말에 좀 자세히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런 내용으로 하나기술의 주가가 상당히 세게 간다. 그런 내용만 말씀드리고 반고체전지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 주말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난번 IR북에 나왔던 하나기술 IR북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하나기술이 최근에 좀 좋게 가고 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한번 유심히 살펴볼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장이 상당히 하락폭이 큽니다. 지금 뭐 유가도 상당히 이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유가도 지금 거의 뭐 5.6% 떨어지고 80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그 달러가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 외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9월달 FOMC가 끝났고 10월달은 없고 11월, 12월 두 번의 FOMC가 있는데 금리를 4.4%인가요? 4.5%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되는 사항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정말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 중에서도 종목 선택을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변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쉬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떠나서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회를 엿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미 시간이 늦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써머리를 한다면 제주항공의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외에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삼전의 ARM 인수, 그 다음에 컴캐스트에 대한 그 삼성전자가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수주 관련했고, 그 다음에 푸틴이 부분 동원령으로 인한 방산이라든가 태조 이방원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 그런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종목에 대한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도 제일 중요하지만 종목에 대한 어떤 주가 수익을 내려면 종목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해당 종목 그 어떤 오를 만한 종목을 발굴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